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총각 남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요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쭉 사셨는데 앞집 아저씨랑 의형제 맺으며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가깝게 지냈는데 옆집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 딸부잣집이었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옆집 아저씨는 저만 보면 사이 삼고 싶다면서 아저씨네 딸 셋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서 장가오라는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그 집 딸들 3명 모두 미모가 출중해서 동네에서 이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옛날부터 동네 남학생들 모두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으니 친구처럼 오빠처럼 지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 독립하고 그 뒤로부터는 자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어 취업하고 휴가를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랑 근처 계곡에나 놀러 가자고 전화를 했고 엄마는 안 그래도 날이 더워서 계곡에 발 담그고 백숙이나 먹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됐다며 옆집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고 좋아하셨어요. 옆집 3자매 중에 첫째는 올해로 나이가 29인데 작년에 시집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26살 둘째랑 22살 막내는 아직 집에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곡에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한 물에 발 담그는 것도 좋고 계곡에서 먹는 삼겹살이나 백숙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고 특히나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시원한 나무 그늘 평상에 누워서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하와이도 부럽지 않은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가는 계곡이 더 기다려져서 계곡 놀러 가기로 한 주말만 손꼽으며 기다렸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해외여행이나 워터파크를 좋아하지 계곡 놀러 가는 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동생들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랑 아저씨 아줌마만 올 줄 알고 편하게 입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는데 그 집 딸 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옷도 좀 더 괜찮은 걸 입고 오는 건데 괜히 민망했습니다. 차는 앞집 아저씨 차에 우리 부모님이 함께 타고 제 차에 그 집 딸들과 함께 타고 이동했어요. 제가 집을 나가서 산 뒤로부터 몇 년 동안 얼굴을 잘 보지 못해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제가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마냥 귀여운 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둘째는 다 커서 시집가도 될 만큼 매력적이었고 막내는 아직 예전 느낌 그대로긴 한데 얼굴은 둘째가 더 분위기 있고 예뻤고 몸매는 막내가 더 볼륨이 있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저 혼자서 둘째와 셋째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건지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 트렁크에서 튜브를 꺼내 바로 물에 들어갔고 양쪽 부모님들은 자리를 잡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계곡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시원하게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가 오더니 자기도 튜브 타고 싶다고 같이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더니 제 튜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같이 타자길래 그냥 자기도 튜브 하나를 가져와서 같이 놀자는 건 줄 알았는데 제 튜브를 둘이서 타고 싶다는 말인 줄은 몰랐어요. 대형 튜브로 커서 둘이 들어가도 넉넉하긴 했지만 튜브 안에서 서로 밀착하다 보니 괜히 민망했습니다. 얘는 이 사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재밌다고 신이 났고 저 혼자만 얼굴이 빨개지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튜브 걸치고 물 위에 두어 둥둥 떠있는 걸 하고 싶었는지 저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눕혀서 같이 물에 떠 있었어요.
얘는 재밌다고 좋아했지만 저는 등 뒤에 닿는 느낌 때문에 도저히 진정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둘째가 저희들에게 와서 음식 다 됐으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튜브 놀이는 그만하고 밥 먹으러 올라갔어요. 도토리묵도 먹고 백숙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막걸리를 얼마나 마셨는지 아주 거하게 취해 계셨습니다. 저는 이따가 집에 가려면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둘째 딸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마시지 않았고 막내는 자기 아빠 옆에서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원래 성격이 천진난만하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밥도 다 먹고 술을 많이 마신 어른들과 막내는 이제 슬슬 취기가 올라온다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맨정신으로 깨어 있었던 저와 둘째뿐이었어요. 둘 다 할 일도 없어서 근처 산책을 하자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로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서 괜히 연예인 이야기를 하거나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한적한 공터가 나오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잠깐 쉬었다가 가기로 하고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둘 다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도 이 상황이 많이 어색했는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내 동생 좋아해요? 저는 갑작스러운 돌직구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동생일 뿐이라고 정말 그 이상의 감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막내랑 튜브 타고 놀던 모습을 봐서 그런 오해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무 스킨십을 하면서 붙어있던 게 아닌가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그 집 막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동생 이상의 감정은 아니었고 오히려 둘째가 제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내심 오늘 아침에 얼굴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그녀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망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대답을 들은 둘째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예전부터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자기도 예전부터 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곡에도 저를 보러 따라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은근히 제 옆쪽으로 더 다가왔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눈을 감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도 저만큼이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숲속 한가운데에는 우리 둘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알고 지낸 지도 어릴 때부터 10년도 더 넘었는데 그동안 저는 그녀와 제가 이런 사이로 발전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예쁘고 인기도 많아서 다른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녀가 마음속으로 품어온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조금은 민망하더라고요. 그녀도 기세 좋게 제게 고백을 했지만 막상 입을 맞추고 나니 부끄러운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둘은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흐르고 부모님들 술도 깨는 바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들 술을 마셔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저는 그 뒤로 자주 가지 않았던 본가에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도 제가 있는 자취방에 놀러오고는 합니다. 요즘 그녀와 함께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그냥 신혼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시도는 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픔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더군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서 사실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 부모님들도 아이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무런 이상 없고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남편은 아이 없으면 어떠냐고 그냥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을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와 동갑내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시부모님들이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들인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부모님 자랑도 좀 하고 가야겠어요. 두 분 인자하시고 저희 삶을 존중해주고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시키지 않으세요. 사연들을 보면 많이 놀랐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디에 복이 붙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저희 시댁에 조용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제가 행여나 임신에 대해 부담을 느낄까봐 전혀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데 한 사람인 동서가 수시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잘해드리면 가 시집온 동서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묻더군요. 동서가 결혼하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서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가까워져 볼까 하고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하고픈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형님은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애를 쓰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요. 형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기 못 낳으셔서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더군요.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살피면서 말을 꺼내야 하는데 우리 동서는 생각이 없는지 기가 막히게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난 아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동서처럼 무언가 바라면서 대가를 바라고 효도 안 해.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어머님 아버님 색안경 끼고 안 봤으면 해. 내가 잘한다고 잘해주시고 못한다고 못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야. 하니까 한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형님처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부모님 재산이 많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이럴 때 형님처럼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댁에 1년에 서너 번 보고 살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고 나이를 허수로 먹었나 싶더군요. 적은 나이도 아닌 30이나 먹었으면서 하는 말이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한 소리 더 했습니다. 동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남들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데에는 동서 말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동서, 그분들하고 벽 쌓고 살 정도로 무슨 일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비교하지 말고 재지도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형님, 솔직히 저한테만 말해봐요. 형님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동지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머니 저럴 때 보니까 너무 어머님 생각대로 일 처리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했는데 되려 별일 없이 군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 이상하죠? 하고 저와 이제 어머님 흉을 같이 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동서, 나는 어머님 흉 같이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흉도 있나 모르겠다. 칭찬을 해드리면 몰라도 나랑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뜬금없는 어머님 질문에 황당해서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하시고 뒤 돌으시더니 안 되겠는지 다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로 오해가 있으면 그때 풀어야지. 그냥 담아두면 서로 병이 되고 안 좋으니까 말해야겠다. 아까 작은 애가 집에 가기 전에 그러더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억지로 우리한테 애쓰는 것 같다고. 나 그 소리 듣는데 너한테 서운하더라. 너 혹시 작은 애한테 뭐라고 했니? 하는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저 누구예요? 절 몰라서 동서 말에 흔들리셨어요? 어머님,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되려 제가 더 서운해요. 어떻게 동서 말에 흔들려서는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을 하고서는 미안하다 하시면서 잠깐 당신의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오해가 생길 뻔한 것을 그날 풀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동서 말만 듣고 입을 닫으시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다면 저는 어머님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행여나 동서가 어떤 말로 거짓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도 많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서가 보니까 말을 잘 옮기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니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을 얘기했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 100%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왜 서운한 게 없겠어요. 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낼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건 마저도 순간 말했다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동서로 인해서 망가져 버릴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께 대하는데 가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저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겠죠.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넘길 것은 넘기는 것 뿐인데 말이라는 게 거쳐서 들으면 오해 사기 딱 좋잖아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동서는 절대로 서운한 거라도 시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선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집안을 또 시끄럽게 했어요. 저희 시댁은 그리 못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버님의 친구 도움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쏠쏠하게 돈을 버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서가 가만히 있을 인물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뭐 하러 잘하려고 하냐고 동지랍시고 하던 동서가 완전 180도 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이 밥 먹자 하면 다음에 간다고 하고 시댁에 안 간다고 했던 동서가 지발로 그것도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린다는 것이 무슨 속셈이 있구나 했는데 재산 상속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면서 시어머니가 감기로 누워 계시면 병간호 해드린다고 들렀다네요. 그리고는 동서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시부모님에게 했답니다. 동서가 그간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육아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태달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집도 자가로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대놓고 돈 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서처럼 저러나 싶더군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하더군요. 어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랬다네요.
어머니, 형님도 안 낳는 손주를 그것도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저한테 고마워서라도 뭔가 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누가 애 낳으라고 했냐? 아, 네가 좋아서 낳았고 감사하게 둘이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그걸 나한테 대가를 바라니? 누가 못 낳는다고 너보고 낳으라고 했니? 하자 동서가 어머니, 솔직히 형님 애도 못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시키지 않고 떡하니 아들을 낳았잖아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바라니? 내가 너 보고 아들 손자 다 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니? 그리고 내가 너 애들 낳고 가만히 있었냐?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보증금이라고 5천이나 더 해줬잖니. 그것도 부족해? 욕심 좀 버려라. 우리는 땅 파서 돈 나오니? 아버지가 주식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그 소식 듣고 일어나 본데 김칫국 그만 마시고 돌아가 재미 봤자 그 전에 날린 거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어. 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 소리하고 가더랍니다. 어머님, 저 속이지 마세요. 소식 다 듣고 했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저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도 시댁에 김치를 가지러 갔다가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인사도 없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냥 지나가길래 남편이 한 소리 했답니다. 재수씨, 인사는 하고 삽시다. 그러자 건성으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게 건성으로 흔들고 바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네요. 저희 남편이 동서 하는 꼴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서방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방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에 독이 올라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돈 뜯어서 집 살 거니까 형은 싫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 동생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남편이 아니어서 서방님을 훈계로 한 대 쳤답니다. 나중에는 둘이 치고받고 해서 경찰서까지 갔다더군요. 서방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내막을 들어보니 서방님이 그랬다네요. 동서가 아버님한테 돈 뜯어오지 못하면 이혼 준비하라고 애들도 다 주고 가버린다고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동서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동서도 서방님이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행여나 그 돈이 저희한테 다 갈까봐 서둘러 시댁을 찾은 거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이 뭐라고 형을 치고 아버님을 협박하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서방님과 동서를 불러서 절대로 시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산은 안 준다고 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같은 것들한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사회에 기부하고 간다고 했답니다. 괜히 재산 남겼다가 형 괴롭힌다고 다 쓰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이혼할 거면 지금 당장 하라고 했답니다. 애들이 뭘 모를 때 그냥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동서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바지를 붙들고 매달렸다고 해요. 동서가 저희 시부모님을 만만하게 봤다가 된통 당한 사건이었네요. 그 일로 인해서 동서는 그동안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것마저도 끝났어요. 욕심부리다 되려 쪽박을 찬 셈이죠. 지금은 동선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발걸음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오지 않더군요. 사실 저도 아버님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재산 저희들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다 쓰세요 했습니다. 저희들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게 사시다 가신다고 실버타운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좋다면 그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동서는 시부모님께 매우 못마땅하다고 시댁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지도 않아요. 한번 서방님이 애들만 데리고 다녀갔네요. 저희 시댁은 이런 애물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갔어요. 지금은 남보다 못하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 이렇게 남보다 못할 수가 있네요. 돈에 눈이 멀어 이혼까지 생각한 머리 빈 저희 동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시댁에 오지 않아서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후기 남길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상에 나쁜 시부모님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여우 같고 못된 동서도 있다는 것과 함께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살다 세상에 이런 시누이들이 있을까요? 늘 사사건건 간섭에 험담은 기본이고 전 시누이들의 항상 씹히는 대화거리였나 봅니다. 지금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시댁 때 가족과 가족이 된다는 마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외롭게 남매로 자랐던 저는 언니들이 생기는 것 같아 설렜는데 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댁 가족 구성원은 홀어머니와 7명의 시누이랑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딸들을 계속 낳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딱 저희 시댁이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술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간암으로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어린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아버님의 몫까지 일을 해야 해서 너무 어렸던 남편을 보살피는 일은 누나들의 몫이었다고 해요. 누나들이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거기까지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누들과의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예쁘다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시더군요. 이유도 없이 시누이들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하면 그렇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예쁨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변함도 없이 남편과 살면 살수록 도를 넘더군요. 특히 큰 시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큰 시누가 점점 미워지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가 시누 많아서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결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 네가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장담을 하나.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데 설마 결혼했다고 미워하겠어? 힘들 때 바보같이 징징 울지 말고. 농담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말했던 친구의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겪어보니까 절실히 느끼고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한 명만 저보다 어려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일까요? 가식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시누이들을 언니들이다 생각하고 살갑게 다가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다 보니 언니 있는 집이 늘 부러웠거든요. 언니들이 여러 명 생기는 것 같아 흥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순진하게도 정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늘 시댁 가족들의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얕잡아보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감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지적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 화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그 긴 세월들 어떻게 살았는지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시누들을 안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25살에 결혼을 하였고 바로 아이도 가졌습니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만삭이 되어서 도저히 배가 불러 이번 김장은 못할 것 같아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서 난리쳤고 김치는 못 주니까 김치 가져다 먹지도 말라는 등등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머님께서 그럼 몸 무거운 네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 집으로 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늘 어머님을 조종하는 시누이들이 이번에도 나섰던 모양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고 멍하니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제가 순진했었고 남편 말을 그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와준다던 남편은 김장하는 동안 내내 잤고 남편을 깨우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 자겠니? 내버려 둬라. 라고 하시곤 김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절임 배추가 있어서 덜 힘들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했던 터라 남편의 도움 없이 만삭인 제가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결국엔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김장을 하다 쓰러졌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는 큰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산모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만삭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근처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김장을 했으니 그때 제 몸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혈압에 아기도 내려와도 너무 내려가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하면 조산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남편은 자기가 너무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깨우지 왜 혼자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몸 상태를 누누이 얘기했고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서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 남편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잊고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어요. 제가 때렸는데도 남편은 멍하니 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며 하시는 말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경고 없는 행동이야. 정말 유난을 떠는구나. 우리 옛날에 배불러서도 김장을 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 임신이라는 게 뭔지 하시면서 꾸짖는데 정말 눈물만 계속 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서더니 동생이 저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다는 말이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한테 욕을 하고 때려. 어린아이 아빠 없이 자란 것도 화가 나는데 네가 손을 올려? 병실에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놀라는지 제 앞에 보이지 않더군요. 다행히 무사히 태어나고 친정에서 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까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부풀려서 시누이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제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독하게 맘먹고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큰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사건들을 기죽지 않고 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었어? 난 엄마 말만 듣고 그런 줄 알았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큰 시누이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병원 사건 이후로 더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희가 이사를 해서 가구를 다 새 걸로 샀는데
그것도 오셔서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왜 멀쩡한 가구를 두고 새로 샀어? 돈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하더군요. 이게 집들이 와서 할 말입니까? 병원 사건도 있고 해서 껄끄러워서 저는 큰 시누이를 자주 보고 싶지 않은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낸 엄마처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된다나 뭐라나.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 남동생이 보고 싶어서 이사를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시누이와 그전에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멀리 가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시누이가 이사를 근처도 아닌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누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올케,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애아빠랑 애들 보낼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애 챙기랴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시누이 가족까지 챙기다 보니까 신랑과 싸움이 더 잦아졌어요. 남편한테 누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남편은 네가 좋은 올케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릴 때 누나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에이, 상처 주는 말 못해.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그럼 누나 가정 챙기는 거 자기가 하던가. 왜 자꾸 내가 챙기게 하고 자기네 나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시누이의 일로 둘이서 싸우고 살림을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늘 우리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랑 거리감 생긴 것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제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애도 힘들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형님,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형님 몸종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던지 형님께서 이사를 가세요. 그러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시누이가 일어나더니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이유아래도 없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시누이를 진정시키려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도 손을 놓지 않고 휘어잡고 흔들더군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살려고 저도 형님 머리채를 똑같이 비틀어서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힘껏 머리채를 더 흔들었네요. 진짜 시누이는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별이 반짝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친 겁니다.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디서 그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잡고 있던 머리 끄덩이를 바닥에 밀쳐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이란 인간이 무조건 신우 편만 들고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제게 손찌검을 한 걸 생각하니 분해서 그때 저도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또 때리려고 하길래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밸브를 열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다 죽어. 다들 놀랐는지 모든 상황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저희 아이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되찾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내 눈치만 보다가 시누이가 더 건드렸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도망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가서 공동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저는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당신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시누이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리석다. 이혼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도 놀랬는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빌고 저도 엄마인지라 방에서 나온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두 번 다시 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시누이 편만 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시누이가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체기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를 무시하던 못된 시누이들을 안 보고 삽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저는 안 가고 남편만 참가하다 보니까 등 돌리고 산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도 시누이들은 제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들한테 잘해도 그렇게 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과 저희의 큰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 또한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시누이들 정말 답이 없네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다니겠다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 보면 더한 꼴 안 보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때 사건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아들도 고모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아빠 앞이라 말은 안 하지만 어릴 적 그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애도 저에게 엄마 탓 아니야 라고 힘을 주네요. 이 말이 어떠한 위로보다 몇 천 배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제 글이 길어졌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끝까지 긴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